달마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꺼냈다. 지금 도담에서의 핵심은 단연코 윗바사나이기 때문이었다. 허허, 이 친구. 우리 정관회의 핵심 비기를 맨입에 알려드는구먼. 관평은 실소가 섞인 황망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 제 질문이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거 실례를 했습니다. 달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췄다. 당연히 불도만의 우수한 법방이 있지. 다만 자네가 우리 정관회에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내가 알려줌세. 허허. 관평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생각을 제어하는 방법이란 없지 않나요? 제어하려는 마음조차 생각이니까요. 옷감에 물든 먹물을 빼려고 또 다른 먹물로 문질러서야 쓰겠어요. 그러니 불도의 윗바사나라고 해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을 터기. 달마는 말꼬리를 흐리며 관평의 눈치를 살폈다. 사실 달마는 관평의 말에 믿음이 안 갔다. 입가를 유도하기 위한 사탕발림처럼 생각됐던 탓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속내를 가감없이 내비쳤다. 선계의 초선으로서 좀 당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돌려 말하는 것은 달마의 성정에 맞지 않았다. 이 친구 보게나. 내가 지금 자네에게 빈말이나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관평은 마음이 상했는지 다소 평정심이 흔들리는 듯했다. 달마는 침묵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관평은 다소 머리가 복잡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어렵사리 말을 꺼내는 것이다. 윗바사나의 요체는 바로 심식광구에 있네. 심식광구요? 달마는 관평이 고심 끝에 던진 심식광구란 말에 온 정신이 쏠렸다. 뭔가 불도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관평은 이내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달마는 혼란스러워졌다. 관평의 표정을 종합해 본 결과 뭔가를 알면서도 말해줄 수 없는 애타는 심정이 내비쳐졌기 때문이다. 사실 달마로서는 관평으로부터 이 정도의 비기를 끌어낸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제 머리 아픈 얘기는 그만하세나. 나도 사제들과 함께 수행에 들어가야겠으니. 관평은 도담을 서둘러 마무리하고는 사제들이 좌선하는 쪽으로 조용히 날아갔다. 그리고 빈자리를 하나 골라 허공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윗바사나 수행을 시작하려는 모양이었다. 심식관구. 이것만 터득하면 정말로 윗바사나의 효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궁금증들은 모조리 사라지고 달마의 머릿속엔 방금 전 관평이 던진 심식관구만이 메아리를 쳤다. 윗바사나의 요체가 심식광구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앞에 심식, 이 두 글자는 깊게 호흡하라는 뜻일 게고 뒤에 광구 두 글자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바짓가랑이조차 잡을 수가 없으니 입구를 보라고? 도대체 뭔 입구를? 개구멍이라도 보라는 거야 뭐야? 달마는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관구라는 두 글자를 화두로 삼아 머리를 싸매고 구들장을 졌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야 무슨 뜻인지 통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다시 꼬박 하룻밤이 지났다. 다음 날 새벽, 송과의 행성을 파멸로 이끈 노쇠한 태양이 염치도 없이 이글거리며 떠오르고 있다. 해가 솟는 것에 맞춰 승려신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관평의 뒤를 따라 선계를 향해 하나둘씩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달마는 별 생각 없이 이들 무리에 끼어 뒤따라갔다.
그 역시 선계로 가려던 참이었으니 말이다. 달마는 무리를 좇으면서 맨 뒤에서 날아가고 있는 한 승려신의 소매를 살짝 끌어당겼다. 화상님, 이제 어느 곳으로 가서 수행하실 참인지요? 승려신은 웬 낯선 신선이 말을 붙여오자 낯빛을 다독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곳 선계에서의 수행이 다 끝나 저희 행성으로 돌아가는 중 입지요. 예? 돌아가신다고요? 어느 행성으로요? 송과삼 무승천이요. 달마는 어느 선계로 갈지를 딱히 정하지 않았던 차에 내심 잘 됐다고 생각했다. 사실 낯선 땅으로 풀씨처럼 날아가기란 예산 일이 아니었다. 다른 선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낯선 공간들을 수도 없이 넘어야 할 터. 지도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위험한 고비가 숱하게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뒤따라간다면 마치 달구지에 썰매를 매달아 타고 가는 것과 진배없지 않은가. 달마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이들 무리의 뒤를 바짝 붙었다. 정관회의 무리들은 관평을 선두로 하여 일사불란하게 공간을 건너뛰며 계속해서 이동하였다. 이들은 특별한 경치도 없고 그저 에너지의 춤사위만 현란하게 펼쳐지는 공간을 한도 끝도 없이 통과하며 쭉쭉 나아갔다. 어떤 곳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발을 잘못 들였다가는 영영 우주의 미아가 될 판이었다. 달마는 이들을 뒤따르며 주변 공간으로의 시선을 떼지 못했다. 여기저기 뒤틀리고 꼬인 공간들이 비일비재했고 색이 바래고 뿌연 연무에 뒤덮인 오리무중도 세고 셌다. 4차원 세계라 그런지 에너지의 흐름이 왕성하여 공간의 왜곡이 극심한 듯했다. 역시 홀로 길 떠났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 그렇게 숨막히는 여정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다. 대충 일주일은 넘어 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들의 발걸음에 탄력이 붙는 것으로 보아 목적지에 다가선 듯 싶었다. 얼마 뒤 마지막 에너지 다발을 통과하자 고운 빛으로 촉촉이 물든 성경이 시야를 휘감으며 들어왔다. 이곳은 고향별인 송과의 행성에서 수억 광년이나 떨어진 송과삼 행성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4차원 세계를 무승천이라 부른다. 송과삼 행성은 송과의 행성보다 한 발 앞서 문명이 발전하여 현재 우주개척의 문명이 활짝 열리고 있었다. 화성 연료를 쓰던 시기를 넘어 수소와 태양에너지를 주로 쓰고 심지어 기에너지에도 조금씩 눈뜨고 있던 차였다. 관평 일행이 송과삼 행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4차원 무승천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달마는 송과삼 행성을 구경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달마에게 있어서 3차원 물질계는 언제부터인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달마의 호기심은 오로지 양질의 정보가 풍부한 선계, 그리고 그보다 몇 수 높은 천계에 있을 뿐이다. 잠시 뒤 거대한 숲이 진초록의 물결을 넘실대며 바다를 이루는 풍광이 나타났다. 사방 수만 킬로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원시림이 천지를 뒤덮고 곳곳에 꽂아놓은 삼봉우리들이 하늘이라도 뚫으려는 듯 허리를 활짝 펴고 있다. 그 사이로 터져나온 수맥들은 대지를 비틀면서 연신 용트림을 해대고 군데군데 파놓은 호수는 마치 쉼터라도 되는 양 고요하게 휴면을 취하고 있다. 굽이굽이 산맥을 몇 개 넘어가자 드디어 선계의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낮은 동산과 아름드리 나무로 조성된 숲, 그 사이로 목재를 이어 붙여 만든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가끔씩 큰 건물들도 보였는데 입구에 걸린 현판으로 봐서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모인 가들인 듯했다. 달마는 낯선 선계의 모습에 정신을 팔면서 승려신들을 따라 선계 마을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드디어 이들의 목적지로 보이는
한 공간으로 무사히 들어섰다. 맨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대한 돌산이었다. 기암괴석으로 사방을 두르고 여기저기서 폭포수를 쏟아내며 갖은 위험을 떨치고 있었다. 다소 호젓해 보였지만 이끼로 범벅된 바위 틈새엔 어김없이 침엽수들이 뿌리를 박고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냈다. 돌산 밑으로는 사찰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드문드문 세워져 있고 그 입구엔 문짝 대신 커다란 나무 두 그루를 심어 자연스럽게 처리해 놓았다. 나뭇가지엔 멋들어진 필체로 새겨진 정관회라는 현판이 풍경처럼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다. 관평 일행이 나무 사이를 통과하자 바람 한 점 없건만 나뭇잎들이 팔랑거리면서 꼬리를 흔든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낯선 이방인이 들어오면 반대로 나뭇가지를 심하게 흔들면서 경고의 음향을 던진다고 한다. 승려신들은 나무로 만든 대문 몇 개를 지나서야 안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엔 넓은 벌판에 풀을 엮어 만든 초가가 달랑한 채 있고 그 뒤로는 초입에 봤던 돌산이 우뚝 솟아 뒷배를 든든히 봐주고 있었다. 돌산을 좀 더 가까이서 보니 세상의 진귀한 바위들은 죄다 모아놓은 듯 수석 전시장이 따로 없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돌산의 정상 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포수였다. 보이지도 않는 수원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물대포를 쏘듯 연신 포물선을 그리며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떨어진 폭포수는 을에 개울을 이루어 정원을 가로질러 흘러야 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공간을 뚫고 아래로만 끝없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다. 이대로 내려가다간 저 아래 신계의 밑바닥까지 닿을 것처럼 아득했다. 참으로 오묘한 산이로다. 어쩌면 이리도 수려한 자태로 허공에 우뚝 솟아 신계와 성계에 두루 뿌리를 두고 있는지. 달마는 이리저리 둘러보다 탐복해 마지 않았다. 이런 기괴한 돌산의 주인은 영영 6.5천에 이르는 배감이라는 신선이다. 그는 불도의 윗바사나 수행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정관회를 이끌며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정관회의 창시자는 따로 있었다. 일대 조사는 일중법사였는데 그는 8천여 년 전쯤에 위수이퍼라는 한마디 말만 남기고는 홀연히 떠나버린 것이다. 이제 때가 돼서 허공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련다. 일중법사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뒤로 그의 종적은 묘연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봤다는 신선은 없었다. 그래서 소문도 무성했다. 그가 은자가 되어 깊은 산속에 숨어버렸다는 둥, 천신이 되어 불법을 닦고 있다는 둥, 온갖 얘기들이 뒤엉켜 전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중법사가 법인을 세우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정관회의 법맥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중회의 끝에 대사형인 중부를 이대 조사로 추대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다. 하지만 중부 역시 괴나리보찜을 주섬주섬 싸더니만 별다른 말도 없이 훌쩍 떠나버렸다.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행처를 묻는 사제들에게 귀신들에게 먹을 것이나 나눠주려 함일세 라는 짤막한 여운만 남기고서 말이다. 사제들은 그런 대사형을 잡으려 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원체 육중한 몸이었기에 별반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다시 문중회의가 열렸고 제2대 조사로 배감이 올라서게 된 것이다. 며칠 뒤 그와 학렬이 같은 도반들이 우르르 정관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배감이 홀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정관회를 이끌어왔던 것이다. 사부님, 다녀왔습니다. 관평이 승려신들을 일렬로 세우고는 초가를 향해 문안 인사를 올렸다. 잠시 뒤 한지를 모자이크처럼 이어 붙여 만든
남루한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백발의 노인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 이번 출장 학습은 잘하고 왔느냐?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고생들 많았구나. 먼 길 다녀오느라 피곤들 할 테니 며칠 푹 쉬고 정진토록 하여라. 예, 사부님. 관평이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자 모두들 따라서 사부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뒤에 서 있던 달마도 엉겁결에 이들을 따라 납작 엎어졌다. 이날부터 달마는 정관회의 요사에 머물렀다. 그 주변에는 검은 바위가 많아서인지 붉은 단풍과 묘한 조화를 이뤄 비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검은 바위는 거대한 숯을 연상케 했고 그 위로 핀 단풍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흐드러지게 핀 오색 방초들은 마치 타다 남은 숯불처럼 이글거렸다. 그 사이로 요사가 디귿자 모양으로 엎어져 있었다. 이곳은 손님이나 견하고 온 학선, 처사들이 주로 머무는 곳인데 한 건물에 10평 남짓한 수십 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신기한 것은 방에 들어가는 순간 1000평도 넘는 널찍한 공간으로 바뀐다는 것. 각자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도록 빈 공간만 횡하니 놔둔 것이었다. 이거 밖에나. 관평이 달마에게 뭔가를 건넸다. 이건 첨보가 아닙니까? 달마는 흑옥 빛이 감도는 첨보를 받아들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도 첨보에 대해 아는군. 허허. 알다 뿐인가요? 단 하루지만 첨보 광산에서 일도 해본걸요. 그런데 갑자기 웬 첨보죠? 왜긴, 자네 방을 꾸미려면 첨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사용법은 간단하네. 첨보를 조금씩 뜯어서 자네가 원하는 것에 정보를 입힌 후 바로 펼치게.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정보가 굳어버리는 수가 있으니 타이밍을 맞추는 것을 잊지 말고. 아, 첨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었군요. 달마는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우리 정관회뿐만 아니라 성계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게나. 자네의 적성에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 말일세. 여부가 있겠습니까? 달마는 이날부터 성계의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새로운 문화와 생활 양식을 구경하는 데에 온 시간을 쏟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방을 어떻게 꾸밀지 구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루는 보들보들한 풀밭을 보고는 맘에 쏙 들었는지 풀 한 포기를 뽑아서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첨보의 일부를 뜯어 부드럽게 편 뒤에 풀을 감쌌다. 풀이 지닌 정보가 첨보 속으로 스멀스멀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첨보를 구성하는 전기의 구조가 풀의 설계도대로 변했다. 복사를 마친 것이다. 지금이다! 달마는 첨보를 잡아내리면서 바닥에 내려놨다. 그러자 놀랍게도 첨보가 마치 화선지에 물감이 번지듯 주변으로 쫙쫙 퍼져가는 것이다. 대략 5분 정도가 흐르자 1000평이나 되는 널찍한 방이 풀밭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이야! 이렇게 쉽게 천연 풀밭이 만들어지다니. 달마는 첨보의 효능을 목격하자 거듭 놀랐다. 듣기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만 눈으로 직접 봐야 실감이 가는 법. 첨보, 이건 그야말로 요술방망이였다. 이날부터 달마의 관심은 온통 첨보에 쏠렸다. 성계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기라도 하면 가져다가 첨보로 복사해서 방안을 가득 장식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달마의 방은 진귀한 나무와 바위들로 가득 들어찼고 심지어 한쪽 구석엔 진한 쪽빛의 연못까지 생겨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 집은 배감이 기거하는
안채의 초가를 본땄다. 이런 배경에는 으리으리한 건물보다는 역시 초가가 제격일 것이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됐나 했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빠진 것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밋밋한 천장이다. 벽은 나무들을 빽빽이 둘러 세워서 공간이 막힌 것을 모르게끔 처리했지만 천장은 손을 보지 못해 막혀 있는 느낌이 다분했다. 천장을 어떻게 처리하지? 푸른색 배경에 구름을 두르면 어떨까? 달마에게는 이제 손톱만한 첨보 조각만이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니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달마는 고심 끝에 구름을 복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달마는 숙사 앞마당으로 나와 곧장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천공을 유유히 떠돌고 있는 구름을 한 웅큼 손에 쥐고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손에 잡힌 구름.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것이 솜사탕처럼 부드럽기까지 하다. 방 안에 들어선 달마는 즉시 첨보 조각을 얇게 펴고 그 위에 구름을 올려놓았다. 그러자 첨보가 구름을 쭉쭉 빨아들이며 그것이 지닌 설계도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첨보의 구름의 설계도가 모두 입혀진 것을 보자 달마는 곧바로 천장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그러자 첨보가 활짝 펼쳐지면서 강냉이 터지듯 여기저기 구름을 만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첨보의 양이 부족했던지 천장의 일부만을 구름으로 채우고는 이내 멈추고 말았다. 첨보의 크기가 너무 작았군. 하지만 하는 수 없지. 이 정도로 만족하는 수밖에. 달마는 아쉬움이 없진 않았지만 이 정도의 방이면 제법 훌륭하다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달마는 팔베개를 하고 풀밭에 누웠다. 구름들이 이합집산을 하며 바람을 솔솔 일으킨다. 뒤뜰에 심어놓은 들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니 눈꺼풀이 풀리며 고요함이 밀려온다. 앞으로 선계의 가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적합한 수행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달마는 깊은 잠에 푹 빠져들었다.